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은 코로나19 시대에 오늘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반나절 혹은 다음 날이면 받아볼 수 있죠. 그만큼 편리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수고와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개선 방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선창길 전국 택배 노동조합 호남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경미 광주광역시 노동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조선익 농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택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우리는 현재 주문한 물건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택배 산업이 성장하기까지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이제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먼저 그 택배 산업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선창길 지부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택배 산업은 1992년부터 시작됐고요.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소셜 커머스 같은 전자상거래로 매년 두 자리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5억 개 정도 됐던 물량이 지금 2020년 33억 개로 2배 이상 증가를 한 걸로 봐서 매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택배사들의 그런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살 깎아먹기 위한 택배 단가 인하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화주들의 어떠한 요건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백마진이라든가 리베이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매년 2000년 3,500원이었던 평균 단가들이 2020년에는 2,200원대로 하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구조로 계속대로 된다면 상당한 택배 노동자들의 고충이 점점 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이 배달 문화, 택배 산업을 낳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쟁이 좀 과해지면서 2020년에 이제 이르러서는 다양한 부작용들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좀 덧붙여서 강수훈 정책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택배 산업의 성장은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만은 아니고요. 좀 글로벌한 택배 산업의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택배 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340조였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연평균 약 6% 이상 성장을 해서 2022년에는 450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 택배 산업 시장을 좀 더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에 2009년에는 3조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년이 지났을 때는 6조 3천억, 2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전 세계가 6% 성장한 것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10%가량 급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는 7조 4천억으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0%에 육박할 만큼 증가를 했다. 이제 이런 점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점점 더 노동 강도가 심해지는 현실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또 택배 이용 횟수가 있습니다.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2008년에 22건이었는데 10년이 지나서 2019년에는 65건, 6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앞서 선창길 지부장께서 말씀하셨던 택배 박스당 평균 단가가 내려가고, 또 백마진이나 리베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토론회에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택배 산업 규모를 좀 이렇게 수치를 알려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오다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말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했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택배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택배 기사분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택배 노동자의 고용 형태에 대해서 일단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경미 센터장께서 알려주시죠. 네, 택배사가 직접 고용한 택배 노동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대리점 또는 택배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로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요. 건당 수수료는 500원에서 800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선익 노무사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덧붙여 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약의 형태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는지 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지에 따라서 법에서 보호해주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지금 92.6% 정도 되고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제 6.1%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형태 계약은 그 집배점하고 그 대리점하고 택배 기사가 민법상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택배 기사는 좀 의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수수료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 환경에 대해서는 택배 기사가 좀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금 이제 고용 계약이 아니라 이 위탁 형태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근로 환경에 생길 수 있는 열악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뭐 과로로 쓰러지거나 더 나아가 이제 사망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강수훈 정책실장께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선창길 지부장께서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 2020년 9월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5가지로 제가 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장시간 노동입니다.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이 71.3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르면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노동 시간이 주당 60시간입니다. 11시간 이상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택배 노동자 모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휴게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점심을 거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의 25.6%는 아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4.8%는 10분, 14.9%는 20분, 11.8%는 30분 정도에 불과해서 점심 식사에 통상 12분을 소요하고 있다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의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장시간 일을 하고 점심을 거르면서까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주당 평균 7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는데 순수입은 약 235만 원 가량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당 40시간 노동을 전제로 최저임금이 157만 원, 주당 70시간 일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274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턱없이 또 한 40만 원 정도 못 미치는 235만 원 가량의 순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불안한 미래입니다. 당장 소득 수준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가 좀 안정적이고 미래를 대비하거나 위험을 대비한 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13%,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40%, 산재보험 미가입률이 60%, 고용보험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일자리 잃는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모두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이 노동 강도에 따른 상해 비율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업무상 사고로 연간 45%가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질병 경험 수준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여러 면에서 아주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위원회에서 이제 통계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5가지로 지금 현재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의 문제점들을 짚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우리 손창길 지부장께서 정말 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런 정책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조금 더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좀 것들이 있는데요.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다 더할 나위 없이 다들 알고는 계실 거고, 휴게 시간은 저희 택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용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압박감에 의해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이나 뭐 미래, 뭐 상해 부분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택배 노동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시설에 대한 요구입니다. 어느 정도 도시 광역권이나 이런 곳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 시설은 돼 있고, 물론 거기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차를 접안을 하다 보니 그 차까지 또 수레로 가져다 날려야 되는 그러한 고충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시골이나 또 군 단위대로 내려가다 보면 레일 자체를 없는 그런 분류 작업장들이 태반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분류 작업을 해야 되고, 해가 쬐면 눈이 오든 그런 모든 자연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택배도 젖어가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도 열심히 하지만 더 중간 착지인 영업소에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착복하기 위해서 택배 노동자들을 2중, 3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기를 좀 바라고요. 또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은 출근 시간입니다. 이 출근 시간이 7시에 보통 나오고, 어떤 곳은 5시 반까지 출근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출근 시간이 이렇게 빨라지는 이유는 분류 작업 때문입니다. 네. 자기가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잠을 설쳐가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이 부분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이고 가장 지켜져야 할 노동 환경들을 어떻게 보면 개선될 문제들을 장기적 관점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5가지로 짚어주셨다면, 이제 시급하게 단기적으로 또 봐야 할 문제들, 개선될 문제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분류 작업으로 인한 출근 시간, 이른 출근 시간, 또 노동 시스템, 또 시설적인 부분들도 지금 시급하게 개선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밖에도 좀 전에 그 상해라든지 또 안전과 관련해서 질병 이런 문제들도 이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부터 좀 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님 노무사께서 이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뭐 국회에서 관련법도 통과가 됐고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안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의 핵심 사항은 지금 과로사에 대한 사망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특히 지금 2020년 6월 달 기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총 9명이 지금 과로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수훈 지금 그 참여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산재법상 60시간을 넘어가면 심혈관 질환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산재보험 혜택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택배 노동의 특이점은
우리가 명절이라든지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물건 구매가 안 될 때 오히려 더 일이 많아진다는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법에서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평균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의 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갔을 때는 산업재해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배 기사들의 노동의 특수성은 어떻게 보면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노동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 대책도 그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그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일단 장시간의 고강도 작업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주 7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줄이자. 그리고 이제 그 분류 작업에 대해서 그것이 근로자의 노동자의 업무인지 아니면 대리점의 업무인지에 대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로 명확한 규정은 돼 있지 않고요.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 조정하는 좀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리점주하고 택배 기사님들이 그 배달하는 구역을 계약을 해서 이제 배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이라든지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역이 고정돼 있는데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하루에 250개에서 지금 400개 정도 약 30% 40% 증가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택배 기사가 조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벽 배송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10시 이후에는 배송을 좀 하지 않기로 하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자체를 지금 주 6일째 근무 이상 하는데 좀 5일째로 줄이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작업도 좀 자동화를 시켜서 노동의 강도나 시간을 좀 단축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언론에 나왔던 그 상자 손잡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택배 상자가 되게 손잡이가 없어서 네. 일할 때도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사의 좀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 진단을 좀 해가지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들의 건강 진단도 좀 구체적으로 해보자라는 내용이 이제 정부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산재보험 예의 신청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 보험 혜택을 못 받았던 것을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산재보험 혜택을 좀 받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이제 중점 사항으로 대책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정말 견디다 그 노동의 강도에 견디지 못한 택배 노동자들의 이런 사망 사고가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래도 늦었지만 정부가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덧붙여서 최경미 센터장께서도 뭐 조금 정부가 이런 점들은 또 혹시라도 좀 보완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올해 1월 26일 날 생활물 서비스 산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앞서 이제 우리 조성인 노무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택배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허가제였는데 등록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택배 수수료 내용이라든가 분류 작업했을 시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배 사업자가 더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지자체의 역할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 산업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저희 이제 광주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태 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생물법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생물법과 광주시 조례가 제대로 현실화돼야 되는 게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광주시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의 조례들과 네. 생활물류법 이런 것들이 같이 현실화돼서 이제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법 제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이제 길어지면서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전과
후를 좀 비교했을 때 선창길 지부장께서 이제 체감하시는 노동 강도라든지 그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물량 많이 늘어서 돈 많이 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사람이 힘들어지고 과로사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 면이나 어떤 정책적인 면 이런 분들이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물량을 조금 좀 줄이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분류 작업을 하고 같이 물건을 싣고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물량을 어느 정도 구역을 줄여서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전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태를 사측이나 정부는 택배 노동자들의 어떤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또 사측은 또 특고라는 그런 이름으로 너가 다 책임져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넘겨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말씀처럼 코로나19 이후에 택배 물량 많아졌으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돈을 많이 버시겠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택배 노동 현장을 정말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을 펴다 보면 그런 최소한의 공간들 자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자, 강승훈 정책실장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선창길 지부장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또 그 과정에서 핵심은 택배 분류 작업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의 분류 개수는 412개,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559개로 분류 증가율이 35.8%, 거의 36%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코로나19 이전에 배송 개수는 247개에서 이후에 배송 개수는 313개, 배송 증가율은 26.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송을 한 것보다 분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중에 약 43%가 분류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분류 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은 임금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수수료에 따라서 배송에 따른 비용만 받게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런 업무가 50%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부당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택배 분류 작업 명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합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 토론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분류 작업, 이 분류 작업을 누구가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 뭐 이 문제는 또 잠시 후에 조금 짚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근로 및 휴식 시간을 비롯해서 그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 그들이 가장 먼저 이제 고충을 호소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미 센터장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저희는 이제 광주광시 노동센터에서 실태 조사라든가 현장 노동자들하고 그 접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택배 현장에 아주 많이 새벽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람이 드나들기 힘들 정도로 빼고 간 차량에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분류를 하게 하고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잠시 좀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쉬었다 하면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택배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들의 말씀이시고요. 특히나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이런 것도 쓸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일반 자영업자들은 집안에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면 고객들에게 알리고 잠시 쉴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택배 물량도 쌓여 있고 또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서 특히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은 휴식 시간과 휴가 이런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네. 쉬어야 하는 때, 그리고 앞서 그 점심을 먹는데 뭐 10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택배 기사들이 스스로도 아, 우리가 밥 먹는 게 10분 이상 걸리지 않는구나라는 걸 모르고 있을 만큼 내가 쉬어야 할 때구나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예, 손창길 지부장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사회적 합의 극우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뭐 택배 운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택배 운임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돼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적정 물량을 배송함으로써 그 적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사람이 쫓기는 삶에서 잠시나마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사측에서는 어느 정도 대체 인력을 어느 정도 구비를 하고 어떠한 경조사나 어떠한 아프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놓고 또한 어떤 집안에 뭔 일이 있으면 좀 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여유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고 또 노동 환경을 조금이나마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택배 운임의 문제, 적정 물량, 적정 수익이 돼야 어느 정도 내가 그런 한계를 느꼈을 때 쉴 수 있는데 그 적정 수익과 적정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과로가 되는 그런 구조,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택배를 받음으로써 그 편리성만 느끼고 이 택배 기사들이 어떤 노동을 하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열악했는지 고충들을 쭉 이렇게 이제 들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법안 해서 생활물류법이 의결됐다는 내용을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이 법안이 의결되기까지의 뭐 과정이라든지 뭐 당초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결돼서 다행입니다만 조선임 노무사께서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제 개인적인 주관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근로나 노동에 관련된 법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근로나 노동에 관련 법에 대한 입법 과정을 보면 그 핵심적인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환경과 노동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다수 나오게 됐을 때 네.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긴 다음에 보통 입법 과정을 밟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국회에서 통과된 그 생활물류법도 마찬가지로 택배 노동자들의 이제 사망이 이제 다수가 발생함으로써 택배 노동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결합을 해서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부에서 그 대책안을 마련을 하고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돼서 올해 7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이제 법 개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취지는 택배 노동자의 기본적인 처우 개선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그 개정 취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 회사에게도 터미널 부지 확보라든지 작업 환경 개선 등 비용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택배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 대리점이라든지 택배 기사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의 산업을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수근 정책실장도 뭐 사후 입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활물류법이 이제 의결되기까지 그 과정이라는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생활물류법은 지금 21대 국회인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서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고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2020년 6월 18일에 발의되었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7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이 법안 발의와 함께 작년 10월 8일에 사업자 측과 종사자 측이 상생 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자 측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퀵서비스 사업자협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이렇게 모여 있었고 종사자 측은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서비스 일반노조, 배달지부, 전국퀵서비스 노조 등의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상생 발전 협약을 맺어서 그러한 동력을 갖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화물업계 측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화물 운송 형태가 집화, 포장, 분류, 배송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 물류와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활물류법, 생물법의 생활물류를 구분하는 게 모호하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법 제정 목적이 택배, 배달 대행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되고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택배 노동자의 안전,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생물법의 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면요. 앞서 우리 선창길 지부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제34조에는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소비자가 2,500원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쇼핑몰에서 770원을 제외한 내용을 택배 회사에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리베이트나 백마진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런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34조에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36조에서는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의 보호 규정으로 해서 2016년 기준 전체 산업의 제휴율 대비 택배 퀵 서비스 분야의 제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연평균 증가율도 택배 퀵 서비스 분야가 전체 산업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법률 조항들이 만들어진 것이 그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택배 기사의 이런 과로사로 이제 생긴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생활물류법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고 또 택배 업계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좀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앞에서 말한 이제 생활물류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그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택배업 등록제가 되면 지금과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선창길 지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태껏 너무나 정부를 불신한 것인지 어쩐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택배사들이 등록제에 합당한 어떤 표준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때 정말 등록 안 해줄 거냐? 등록 안 해주면 어쩔 거냐? 그 물량에 대한 처리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냐? 그러면 준비되지 않는 회사들은 어떻게 그 사후에 처리할 거냐? 물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기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들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의무가 아닌 이상 이거 등록을 안 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도 이제 정부에 대한 약간의 불신일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등록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최경미 센터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전과 다르게 조금 지켜봐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택배회사가 이제 그동안에 허가제였는데 지금 국토부의 등록제로
바뀌어지면서 1년에 한 번씩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등록 사항의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주로 이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이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있는데, 택배 수수료 한 건당 700원, 평균적으로 700원인데 이 수수료를 적시하게 되어 있고요. 혹시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가 했을 경우 그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 택배사가 책임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적시하게 돼 있어서 국토부가 이것을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달라진 등록제로 인해서 달라진 지형이 좀 있다라고 보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좀 관심 갖게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네.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생활물류법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뭐 앞서서 잠깐씩 언급만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순 정책실장께서 종사자 보호 강화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택배 기사의 계약이라든지 또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 뭐 혹시 짚어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생물법 관련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네. 관련해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는 합의기구가 출범한 것, 그리고 거기서 합의문을 발표한 것, 그리고 또 합의를 해 나간 것, 그리고 이행 점검을 한 것, 이 네 단계로 좀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작년 12월 7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범을 한 이후에 세 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분과 회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올해 1월 21일에는 그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7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택배 분류 작업의 명확화, 택배 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 전담 인력의 투입, 택배 기사가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 기사의 적정 작업 조건, 택배비 택배 요금 거래 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 대책 마련, 표준 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이제 이러한 합의문 발표에 이어서 그로부터 한 8일 뒤죠. 일주일 뒤에는 1월 29일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의 내용은 택배비 거래 구조 개선 전까지 분류 작업 인력 투입에 대한 이행 점검에 관한 것으로, 앞서 했던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 작업 인력은 2월 4일까지 투입을 하고, 투입 인력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투입 인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 사업장을 운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배 요금 및 택배비 거래 구조 개선을 가능한 5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이어서 지난 2월 2일에는 실제로 이행 점검단을 꾸려서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에 관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이번 이행 점검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이제 이러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합의 내용과 또 이행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조선익 농사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그 조문으로 있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쉼터 문제, 그 다음에 분류 업무, 심야 배송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생활물류서비스 제10조에 따라서 이제 그 계약 기간을 6년까지 갱신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계약 갱신을 대리점이나 가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남용을 해서 악용을 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6년 이하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을 하지 않는 사유는 뭐 별도로 있지만 해당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6년까지는 택배 기사가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쉼터 관련된 부분은 생활물류법 36조하고 3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택배기사의 과로사나 사망을 방지 위해서 그 쉴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및 복지 공간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수단 정비 시설도 또 제공하도록 돼 있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구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또 법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작업 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그 분류 작업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지 택배 기사에게 있는지 좀 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좀 쟁점 사항이 논란이 많아서 지금 법률로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이 정책실장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될 명시사항이 있고 그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생활물류법에서는 이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라 정도만 내용이 돼 있고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물류법이 일단은 만들어져서 그나마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올바르게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만한데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네. 이 생활물류법은 발생 그 법을 개정하게 제정 취지가 좀 과로사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게 된 원인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야간 배송 시간이라든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조문을 위반했을 때 좀 처벌 조항을 둠으로써 좀 사전 예방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이 생활물류법은 대부분 권고사항이거나 노력 규정입니다. 그 네. 말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감대가 우리가 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처벌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그 사회적 구성원들이 그 취지를 공감하고 실천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그게 안 됐을 때는 향후에 다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법에 좀 약점이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뭐 들으시면서도 언제 현실화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생활물류법을 사실 이제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도 어느 정도 이제 있어야 이게 이제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신호가 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택배 기사님들의 노동자를 위한 어떤 하나의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노력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뭐 대한민국 하면 사재기가 없었다라는 건 그만큼 택배 물류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물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의성 때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또 이제 첨단화, 앞으로 이 택배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최경미 센터장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택배 노동자 입장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설의 자동화인데요. 택배 분류를, 분류 작업기를 도입을 하면 6명 내지 8명분의 분류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류가 노동자의 몫이 아니라 기계가 분류를 해줌으로써, 다른 대부분 모 현장은 이게 이제 도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택배사들은 여전히 지금도 100명에서 200명이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서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조하자면 개인별 분류 작업기를 설치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쉼터 조성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택배 노동자들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생리적 현상을 해결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고충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로 보면 경기도가 지금 쉼터 조성을 계획을 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강수원 정책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택배 노동자가 거의 식사를 못 하십니다. 6시, 7시에 출근하셔서 거의 일이 끝나면 드시거나 아니면 거의 분식집, 김밥집 이런 곳에서 잠깐 끼니를 잠깐 요기를 좀 보충하는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노동센터에서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밥차 운영,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택배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법도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고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라면 지금 지자체가 됐던 국가가 됐던
그다음에 택배사가 됐던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접근해서 그 첨단화 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시설의 자동화, 특히 분류 작업에 있어서 이런 자동화 문제라든지 또 쉼터, 또 밥을 먹는 어떤 공간 이런 문제에도 결국은 산업, 택배 산업의 전반으로 보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강수훈 정책실장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의견도 우리 최경미 센터장님 의견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네. 이거 토론회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세계 택배 물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4년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실어나르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제 이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로봇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서비스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좀 줄이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택배 분류 로봇이 물건을 처리해서 스마트 창고에서 택배 분류 로봇 350대가 하루에 60만 건의 택배를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토론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던 그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 작업의 노동 강도를 확 줄일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이 택배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또 광주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빅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도시로서의 맞춰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 인권이 중시되는 광주, 사람 중심의 도시, 인권도시 광주에서부터 이런 결합을 좀 하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무인 택배함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택배 노동자들께서 뭐 실제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러한 노동 강도를 좀 줄여보자라는 내용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지역의 택배 노동자를 돕기 위한 조례안이 발표됐는데요. 뭐 이어서 강수훈 정책실장께서 그 내용까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2020년 11월 12일 날 택배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입법의관이 공고가 되었고 이 조례안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생활물류법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제 이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광주광역시 및 소속 직속 기관 등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택배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택배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한다.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한다라는 이제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전국 최초의 택배 노동자 조례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또 시의회 내부로 보면 이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재난 상황에서 노동이 필요한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조례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선익 농사께서도 광주 지역의 택배 노동자를 돕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일단 뭐 해당 조례가 지금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로서의 그 상징성이 있고 또 의미도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강수훈 정책실장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지금 택배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그 대책 수립을 지금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든지 엘리베이터도 타야 하는 문제,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뭐 5층이라든지 빌라 같은 공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데는 지금 무인 택배함 설치도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안전 보건에 관련된 시설 설치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해당 정책을 지금 논의해서 실체적인 지금 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광주시에서 살고 있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지금 조례에 근거한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좀 시스템이 빨리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다음에 현재 사회적 분위기도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다라는 것이 지금 대다수 국민의 동의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선언이 됐기 때문에
실제 그게 외형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있는 그 노동 산하기관 우리 최경미 노동센터의 센터장님이 있으신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 무인 설치함이라든지 밥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손창일 지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실질적인 택배 노동자들과 논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들이 반영이 되려면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네요. 네, 당사자인 택배 노동자가 참여하는 그래서 그게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조례안이어야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뭐 이렇게 택배와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뭐 가장 대표적으로 분실 사고 같은 것들을 많이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택배 노동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또 분실된 물건에 대해서 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창길 지부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배송을 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오배송을 할 때도 있고 또 내용물이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배송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과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과실이 전적으로 택배 노동자들한테만 부과되는 것이 맞냐 하는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상자는 멀쩡한데 안에 내용물이 파손됐다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후에 그에 대한 파손의 금액을 내야 되는 억울함, 700원짜리 배달하다가 70만 원짜리 물건 배상해주는 그런 사태, 또 물량이 너무 많아서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많아서 이 집 저 집 하다 보면 분실될 수도 있고 오배송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오직 택배 기사들한테만 있냐 하는 의구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활 전선에서 어떻게든 가정을 먹여 살리고 식구들과 오붓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파손이나 분실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거든요. 그럼 이 택배 노동자들은 더 많은 양을 또 배송하기 위해서 더 할 것이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조선익 노무사께서도 이 분실된 물건에 관한 어떤 후속 조치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분실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지금 택배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심지어는 뭐 6시, 8시 이후에도 택배 기사님께서 택배를 집 앞에나 사무실 앞에 놔두겠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네. 그럴 때는 제가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냥 놓고 가시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상황에서 분실도 많이 있을 건데 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 소비자하고 접촉을 하지 않고 그 소비자가 받아볼 수 있는 공간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분실 책임을 지금 택배 기사님한테 100% 묻는다는 거는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택배 파손의 문제도 지금 물건이 택배 상자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운송을 하면서 파손이 된 건지 배송을 하면서 파손이 된 건지 포장을 하면서 파손이 된 건지는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택배 기사님께서 그걸 배달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책임 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좀 성숙한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하루에 700원, 800원 받고 한 건 운송을 하는데 그 물건에 문제가 생겨서 70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공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이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법으로 뭔가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구성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경미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생물법에서는 연대 책임해야 된다. 다행히도 이렇게 좀 제도화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데 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린 불공정 거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마지막 그 배달하는 택배 노동자의 책임으로 다 다단계처럼 내려오는 이 구조는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이제 택배 요금의 불공정 거래 구조 이걸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소비자가 지불한 택배 요금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경미 센터장께서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2002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00원 한 건당, 그리고 지금은 2,201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주가 800원을 가져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백마진이 들어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노동자, 택배 노동자는 700원, 그 다음에 이 큰 물류차가 간선 차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00원에서 200원, 그리고 그 큰 차에서 그 서브로 내리는 지파 노동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원, 그리고 택배사가 700원, 이렇게 좀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화주가 택배사에게 고객 대응, 응대율, 출고율, 당일 배송 등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미달하면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네. 그 페널티의 구체적인 것은 한 달 뒤에 배송비나 물건값을 결제하게 되는 건데요. 반면에 등급이 우수한 택배사에게는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상품 가격이나 배송비를 결제를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화주가 택배 사업자나 대리점들에게 백마진이나 리베이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구조적으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으면 여전히 택배 노동자는 수수료가 낮은 수수료로 많은 물건을 배송해야 되는, 근데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현실하고 바꾸어지지 않는다고 좀 보여져서 이 불공정 거래의 근절, 화주와 택배사의 그것이 시급, 이것이 바로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손창길 지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집하자와 배송자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퍼센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것과 또 자영업자라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자기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화주한테 가가지고 좀 저한테 물건을 보내시면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어떤 A 택배사가 가서 한다면 B 택배사는 그 더 낮은 금액, C 택배사는 더 낮은 금액, 또 A 택배사는 C 택배사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해야 그 물량을 수주해 올 수 있고, 물량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화주일수록 큰 소리 치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네. 거기에서 하다못해 내 창고 비용이라도 내줘라, 아니면 내 한 개당 얼마씩 나한테 다시 돌려줘라, 아니면 박스 포장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이나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불공정 거래 구조에 대한 문제점. 자, 강수훈 정책실장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네, 그 단가 인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거는 제살 깎아먹기가 맞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문제의 핵심은 이 백마진 과정, 리베이트 과정에서 현금을 통한 통장을 이용했을 때는 탈세도 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택배 33억 7천만 개 중에서 90%인 30억 3천만 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당수 이런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 30억 3천만 개의 평균 백마진 770원을 곱하면 2조 3천억 정도의 규모가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돈이
어디론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탈세 문제에도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불법인 줄 알고 적발이 되었을 때 과태료는 5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러한 법 정형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택배 문제를 이제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택배 분류 인력을 대거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새벽 배송, 뭐 심야 배송 이런 거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제 제일 많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조성익 노무사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일단 뭐 우리가 명절이라든지 뭐 특정 시기에 지금 분류 작업의 그 인력 투입의 부분은 예전에도 언론에서 몇 번 나왔고, 그 다음에 강수훈 정책실장께서 말씀해주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도 지금 그렇게 하기로 지금 합의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 집화 작업 자체를 뭐 중국처럼 전체 자동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분류 업무에 대해서는 대거 인력 투입을 해서 택배 기사의 좀 노동의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야 배송 문제는 지금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은 정부의 안을 보면 22시 이후에 배송을 좀 마감을 하자라는 것이 큰 지금 골자이고, 20 이후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작업 체계를 좀 조정하자. 그러니까 좀 야간에 배송하신 분들 따로 이렇게 일을 주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생물 같은 경우에만 22시 이후에 좀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이 배송하면 대부분 휴대폰 앱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휴대폰 앱을 좀 차단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녁 10시 이후에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택배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10시 이후에 택배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나 그런 물건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생물 이외에는 저희가 택배를 10시 이후에 꼭 받아야 되는 물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누구나 취침을 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10시 이후에는 야간 근로로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야간 근로를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률이 높다는 법적 기준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생물 이외에는 절대 좀 배송이 안 되게끔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굳이 이제 심야 배송까지는 안 해도 큰 지장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선창길 지부장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심야 배송 이 문제가 이제 정부에서 심야 배송 하지 말아라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배송 앱을 쓰고 있습니다. 네. 배송 앱을 쓰고 있는데 앱이 중단되니 10시 이전에 앱에서 배송 완료를 다 정리를 합니다. 네. 그래 놓고 11시까지 계속적으로 배송을 하는 거죠. 네. 이거의 행정이 점점 택배 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돼버렸고,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실효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아까 조금 택배 생활물류 서비스법에서 6년 계약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7월부터 그게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대리점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노동자 가입을 하고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정부에서 반감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잡고 택배 노동자를 위한 어떤 정책을 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택배 노동자가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 정부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택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택배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뭐 택배 노동자를 위한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문제인데요. 예. 지금 그 가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사망자까지 이르렀던 택배 노동자의 경우도 이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못했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 최경미 센터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산업재해보상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는 택배 노동자 경우도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고 보험료는 이제 5대 5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다만 노동자가 이제 산재보험 적용을 원치 않을 경우 공단에 적용 제외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배 노동자들 중에는 이제 물론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적용 제외 신청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많은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강요에 의해서 적용 제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3월 13일에 과로로 사망하신 택배 노동자 경우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자, 조선익 노무사께서는 이런 이제 산재 포기각서를 이렇게 쓰게 한다든지 그래서 산재 보험을 적용을 못 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산재보험의 좀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대부분 국가보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나 사보험에 의해서 그 치료라든지 향후 생활에 대한 보호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주고 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산재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국가에서 보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기사님들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을 할 수는 있도록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을 안 시켜주고 있는 제도를 기존에 두고 있었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만들어 온 제도에서 가입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즉 90%는 사고나 질병으로 다치거나 사망을 했을 때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본인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가정까지 파괴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그 택배 기사님들의 산재보험 예외 신청을 작성하는 서류를 사주가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강요를 통해서 가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법에서는 이에 대한 이제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산재보험 가입 방해라든지 적용 제외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좀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처벌 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해당 사업장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적용 제외 사유가 예전에 좀 더 폭넓게 돼 있었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2020년 10월 14일 발의안에 보면 질병, 부산,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사업주의 기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정도에 대해서만 이제 예외를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가입률은 그 전보다는 많이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그 전에 이제 사주하고 택배 기사님들 간에 형성된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90% 이상이 지금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문화. 그래서 그 문화를 깨기 위해서는 지금 가입 신청서가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있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근로복지부나 공무원이라든지 노동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등록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찾아가서 가입 신청서를 바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가시적으로 산재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법만 바꾸고 알아서 또 가입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얼마나 더 가입이 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재보험 가입. 뭐 예외 조항이 또 악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의 인식도 좀 이제 바뀔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씩 이 택배 노동자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해왔던 것이 굉장히 열악했고 이런 인식들도 이제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광주의 경우에 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행 점검담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또 꾸려서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강수훈 정책실장께서 좀 더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이행점검단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 쪽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 차원에서도 하는 것인데요.
지난달 2월 23일 날 시청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광주 이행 점검단 결성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지 못해서 아마 이 관련된 내용은 우리 최경미 센터장님께서 네네. 좀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행 점검단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3월 4일에 전국 택배 노동조합 강릉지회 같은 경우에는 강릉 지역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 점검단 활동 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전히 분류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는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행 점검단의 세 차례 이행 조사 결과 월요일은 아예 분류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분류 인력이 근무하는 생색내기 인원이 투입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강릉의 경우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광주 지역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최경미 센터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 점검단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에 합의한 합의서를 잘 이행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조직인데요. 택배의 노동 현장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예를 들면 택배 현장 방문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막거나, 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90명이 일하는 현장에 4명의 분류 인원이 있거나 그러면 그 90명은 하루에 300개를 만약에 배달을 하면 이게 2,700개인가 27,000건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분류 인원이 4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가로에 이제 방치되어 있는 거고요. 특히 분류 인원이라고 내세운 분들은 지인들, 택배회사의 지인이나 대리점의 지인, 뭐 자식 이렇게 좀 돼 있어서 이게 이행 점검단이 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택배사에 못 오게 하는 이런 방해로 인해서 제대로 지금 역할을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행 점검단 말 그대로 이제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행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행이 될 때까지 이 점검단이 활동을 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택배 노동자 스스로가 이게 조금 바꾸고 변화하려는 노력도 있고 또 다행스럽게 소비자들도 조금씩 인식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뭐 캠페인 차원에서 늦어도 괜찮아 택배 주문 안 하는 날 뭐 이런 캠페인들 또 슬로건들을 내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택배 없는 날을 한 달에 한 번 시행하자. 이에 대해서 손창길 지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택배 없는 날을 처음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광주 지역만 하려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제도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먼저 감사드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너무 협조적으로 해주셔서 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택배 없는 날을 먼저 만든 이유는 현재 택배 노동자들이 5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출근을 하면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들어가면 10시가 넘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또 잠자는 모습만 보고 애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뛰어노는 그런 생동감 있는 가정은 지켜보지 못하고 있는 게 택배 노동자들의 가장입니다. 네.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돈만 버는 것이 정말 가장의 역할이냐.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단 며칠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만든 거고요. 이것이 휴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택배 노동자들, 또 주 5일 근무제가 만들어지지 못한 택배 노동자들에게 가뭄의 비 같은 조그마한 역할이긴 했지만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사측과의 단체 협약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주 5일제로서 어떤 택배 노동자들의 쉼과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도로서 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택배 노동자도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라는 점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캠페인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가족 안에서 쉬는 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고 또 쉼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택배 없는 날을 또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협조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도 또 표해 주셨는데요. 자, 조선익 노무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법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주휴일, 그다음에 연차 휴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일반 근로자한테도 적용이 돼서 다 쉬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빨간 날이라고 하죠. 네. 그러나 지금 택배 기사들도 지금 사실상 그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노동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구성원들 간의 노동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일반 근로자한테 다 확대 적용하는 법을 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라도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지금 적용을 해준다면 좀 더 그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또 노동자의 날이 있습니다. 5월 1일.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들도 1년에 하루든 한 달에 이틀이든 좀 쉴 수 있는 날을 만들어서 쉬게끔 해드리는 것이 우리 소비자나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택배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봤는데 혹시 뭐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이 있을까요? 최경미 센터장께서 뭐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일단은 직고용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택배 네. 노동자를 대하는 각 국가의 상황이 저희들은 그냥 노동자도 아니고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직고용 노동자는 정말 뭐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택배 단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0,000원, 그다음에 일본은 뭐 7,000원 이렇게 되면 택배 노동자들 가져가는 수수료도 비례해서 많을 거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자기 손으로 받아버리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물론 넓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48시간 안에 배송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등 다른 나라 와서 비교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생활물 서비스법 시행령이 좀 현실화돼야 되고요. 그것은 국토부와 정치권 또 우리 사회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수훈 정책실장께서도 뭐 참고할 만한 혹시 해외 사례가 있다면 한 말씀해 네. 주시죠. 이제 직고용이 참 좋은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8년 IMF 위기 이후로 택배 사업 초기에는 실은 직고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대리점 아웃소싱 방식이 확산되면서 고용 계약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택배 노동자들 관련해서는 사장은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노동자들은 푼돈을 가져가는 이제 구조입니다. 미국 노동 월간지에 따르면 한 달 내내 거의 쉬는 날 없이 12시간에서 1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실태를 보도했고 테네시주의 녹스빌의 한 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에 6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 되어서 33일 연속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뭐 이것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더 나은 수준이고요. 네. 또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산발적으로 벌어져 와서 작년 코로나19 상황 2020년 1년간 중국 전역에서 택배 배달 노동자들의 파업과 저항이 34건 벌어졌다고 발표를 했고요. 대부분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내용이었고요. 수수료 단가 평균 하나에 8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택배 산업은 계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은 세계적인 투쟁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다가 좀 인상적인 댓글이 있어서 하나 찾아왔습니다. 네. 택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민국이 무지함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보았던 계급의 구별을 상기시킨다. 이 댓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네. 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 정부, 국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잘 수렴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배송 강국 대한민국은 정말 신속 또 정확을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택배는 최대한 빨리 집 앞까지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자, 기업과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택배 노동자는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부담감으로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또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익 노무사께서 소비자들의 인식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대리 점주나 택배 기사님들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되게 무책임한 좀 발언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소비 문화라든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의 그 가치를 좀 더 바꾸는 것이 획기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꺼내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택배 비용이 지금 IMF보다 더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네. 그 비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택배를 좀 받는데 우리나라는 신속과 정황 이렇게 되게 빠른 택배가 국제적으로도 되게 선호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과연 좋은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설국열차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차가 계속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금 핵심 엔진 부품에 사람이 들어가서 기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편함과 서비스의 만족감은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소비자들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이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겠지만 소비자들이 정부에 발맞춰서 그다음에 택배 기사님들의 요구 사항을 좀 더 깊숙이 이해를 하고 좀 소비자 운동도 좀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소비자의 그 편안함에 대한 권리를 앞세우기보다는 그 이면에 보이는 부분들도 소비자로서의 좀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선창길 지부장께서도 뭐 소비자들에게 한 말씀 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소비자들 분들보다는 먼저 재벌 택배사들의 일단 상황, 재벌 택배사들은 지금 고객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안을 하고 그 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원래는 어떤 서비스가 더 추가되고 또 어떤 제품이든 옵션이 들어가면 그 금액이 상향되기 마련인데 택배만큼은 거꾸로 된 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부턴가 당일 배송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게 됐고 그러한 서비스를 회사 측에서 먼저 재벌 택배사들이 먼저 항상 요구해왔습니다. 당일 택배, 또 새벽 배송, 또 오전에 접수하면 뭐 오후에 주겠다라는 그런 상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택배 단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은 택배사들은 추구하고 그런데 그 마지막인 택배 기사들은 그 압박감과 당일 배송이라는 압박감, 최대한 많이 배송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배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점점 쪼여져 오는 압박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택배 현장을 만든 이 재벌 택배사들의 이익 추구하는 그런 형태는 없어져야 되겠고요. 물론 좋은 서비스, 싼 값에 받는 것은 누구든지 원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객들도 많은 사람들이 택배 기사들이 나의 친구고 또한 나의 자식이고 나의 부모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내 친구고 내 이웃이고 또 나와 같이 함께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내가 택배를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 택배 또 이렇게 직접 또 하는 분들의 이런 마음 어린 말들이 또 많은 그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눈 뭐 얘기들을 뭐 여기서 다 하진 못했지만 마무리 말씀으로 혹시 조금 첨가하실 부분들 또 미처 하지 못한 말씀들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미 센터장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한 5가지로 네. 정리를 좀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월부터 2021년 올해 3월까지 21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6명이 쓰러졌어요. 택배 노동자의 무고한 희생을 더 이상 없게끔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고민했는데 불공정 거래가 근절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택배 수수료가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자동 분류기, 두 번째로는 자동 분류기 도입, 자동화 첨단화로 우리 택배 노동자의 고강도 노동 조건을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택배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예를 들면 경기도 쉼터조성처럼 사회 안전망 구축에 빠르게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아직 시행령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택배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된 생물법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시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5번째는 생활물류를 책임지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또 한 축의 노동자이고 주체라는 것을 온 사회가 인식되어지고 또 택배 노동자들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강수훈 정책실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선창길 지부장님께서 택배 노동자들은 삶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이 참 가슴을 때리는데요.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1970년 산화했던 전태일 열사 바보회를 결성하고 사람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참 많이 되새겨지는 그러한 토론회였던 것 같고요. 일거리가 많으면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과로사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대충 노동자의 과로로 때우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구태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발맞춰가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사람을 중시하는 귀하게 여기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조선익 노무사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택배 기사님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사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다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이 갖고 있는 체계가 산업화 시대의 종속노동을 근거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만을 보통 집중해서 법률로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지금 산업 구조에서 좀 더 다양해지는 계약 관계라든지 이 산업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동법의 영역에 좀 포섭시킬 수 있는 법적인 개정들이 필요하겠다. 누군가가 죽고 그 문제 제기를 하면 다른 법을 개정을 해서 그 도입을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근로자의 위치로서의 인정을 좀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정법원에서도 노조법상 근로자, 경제적 종사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설립과 교섭권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법의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법과 지금 해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창길 지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2009년부터 어떤 현장의 형태나 모습, 조금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그때는 법의 노조로서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2017년부터 이제 법내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노조든 법내 노조든 이게 현장에서 싸우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 이 형태가 참 안타깝고요. 내가 지금 광주에서 뭐 많은 싸움을 같이 투쟁하고 있지만 사측과 좋게 말하고 모든 걸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랬으면 그 정책들이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세상에서 써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지키지 않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항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또한 당이나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확실하게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자랑스럽게만 생각했던 한국적 배달 문화가 과연 선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와 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